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네. 문서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행 프로그램. 아이콘은 한글 파일인데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악성 코드. 그러니까 그 클릭하면 깔리는 건가요, 그냥 코드가? 그게 이제 클릭하는 순간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꼼짝마TV 수사보고서의 황석진 교수입니다. 네, 정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아주 이 사이버 수사의 가장 최고 권위를 가지고 계셨던 법무법인 파우의 장준원 위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8월까지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화우에서 전문위원으로 있는 장준원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떤 사건을 이제 말씀해 주실 건가요?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19년 말경에 아주 유행했던 전 세계적으로 100억대, 어떻게 보면 1000억대도 될 수 있는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랜섬웨어 사건입니다. 아, 랜섬웨어 사건. 네. 근데 이게 정말 이게 랜섬웨어가 도대체 뭔가라는 걸 참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섬웨어 자체가 그러니까 용어는 어렵다 보니까 그 용어에 대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적으로는 랜섬이라는 인질이라는 뜻이고요. 인질. 웨어는 소프트웨어의 웨어가 합쳐져서 컴퓨터를 암호화시킨 다음에 그 암호화를 해제하는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해킹과 공갈이 합쳐져서 이것도 약간 여러 가지 법들이 얽혀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게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컴퓨터를 인질로 잡는다는 뭐 그런 의미인 거네요. 그러니까 랜섬이라는 게 인질이라는 의미니까. 예, 맞습니다.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컴퓨터를 잡아놓고 몸값을 요구한다 이렇게 쉽게는 얘기할 수 있지만 락이 걸려가지고 열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버튼을 눌러도. 근데 한 통에 메시지가 뜹니다. 얼마를 보내주면 암호를 보내줄게. 상당히 쉽죠, 얘기는. 그런데 무시하고 자기가 뭐 다른 프로그램 써가지고 암호를 계속 해독하려고 여러 가지 계속 대입을 해도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 파일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컴퓨터에 락을 걸어버리면 과거에 있던 사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의 다시 볼 수 없는, 그리고 한 번에 다 날아가기 때문에 범죄자들에게 어떤 몸값을 줄 수뿐이 없는 이런 환경이 계속 발생이 되는 거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은행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데서 업무가 아예 마비돼 버리는 거죠. 과거에 2019년도 12월 달에도 우리나라 굴지에 있는 모 그룹이 랜섬웨어 공격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유통이라든가 의류 이런 걸 다 하는 그런 업체인데 다 서버가 마비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아예 먹통이 돼 버렸죠. 손님들이 물건을 사려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랜섬웨어 걸려서 서버가 먹통이 되니까 결제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쪽에서 그 당시에는 이 비트코인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44억 정도를 요구했다고 해요. 44억이요? 네. 어떤 분들은 그 컴퓨터 이용 못하면 수십억, 수백억의 손해를 입는 분도 있겠어요. 기업 같은 경우는.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장준원 이제 위원님을 모시고 이게 여러 가지 저도 랜섬웨어 사건을 좀 찾아봤거든요. 용어는 네. 어렵지만. 근데 그 중에서 겐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이라고 되게 유명한 사건이 있더라고요. 네. 실제 담당을 하셨죠? 예,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겐드크랩 랜섬웨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최초 처리부터 한 중간 정도까지를 제가 이제 팀장으로 담당을 했었고요. 네. 해킹하고 공갈하면 좀 이게 약간 형사적인 사건이라 단순하게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분화돼 있어서 사건이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이제 피해 예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초반에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겐드크랩 랜섬웨어 사건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제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이제 이런 류의 악성 코드 유포 사건을 많이 했었는데요. 유명 쇼핑몰 해킹 공갈 사건, 그다음에 또 평창 올림픽 해킹 사건 등을 처리하고 이제 잠깐 조용하던 순간이었는데요. 저희 경찰청장님도 사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상 국가기관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차지고 있는 헌법재판소도 사칭을 하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는 경찰서를 한 60개 경찰서를 사칭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에서는 너무 또 황당하고 범죄 수법은 그렇게 뭐 사칭을 해서 뭘 보내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제 소환 통지서를 이메일로 보냅니다. 아니 근데 그리고 소환 통지서 이렇게 보내도 사람이 자기는 아무 그게 없는데 그냥 제목에 그러면 소환 통지서 이렇게 써 있는 건가요? 제목에 소환 통지서 그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그러면 그 그림 밑에 첨부 파일로 그 랜섬웨어에 걸리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 거죠. 금액이 별로 안 컸나 보네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뭐 한 건당으로 따지면은 근데 그 메일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발송됐죠. 1000건 이상, 예, 요 정도 이상이 발송됐고 그거 하나를 암호화시키고 복호화하는 조건으로는 제 기억으로는 400에서 한 600만 원 사이 1인당 한 건당. 한 건당. 예. 제가 자세하게 한번 예를 들자면요. 온라인 명예훼손 관련 출석 통지서라고 이메일이 오고요. 메일을 열람하면 바로 통지서가 보이는데 여기 이제 경찰청 마크도 있고요. 조사 목적, 기간, 기준일, 일시, 담당자 이런 것들이 써 있어서 굉장히 피해자가 디테일한 부분이 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리고 해야 될 것처럼 또는 뭐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서 이메일을 클릭하게 됩니다. 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그 네. 문서처럼 보이는데 그게 실행 프로그램인 경우도 있어요. 아이콘은 한글 파일인데 실행을 하면 실행이 되는 악성 코드. 그러니까 그 클릭하면 깔리는 건가요, 그냥 코드가? 그게 이제 클릭하는 순간 그 컴퓨터 안에 있는 게 전부 다 이제 암호화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탕화면에 네. 이제 겐드크랩이나 이런 곳에 접속하라는 메시지가 텍스트 파일로 남는데요. 그거 하나 빼곤 다 암호화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겐드크랩이 무슨 사이트 이름인가요? 이제 자기들 스스로를 네. 겐드크랩 랜섬웨어라고 그냥 간단하게 붙였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 토르 이제 다크웹 사이트로 네. 접속하는 방법이 이렇게 써 있거든요. 네, 영어로. 네. 그럼 그 다크웹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그 페이지에 그 스폰지밥에 나오는 어떤 돈에 미친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만화 캐릭터. 저는 네, 스폰지밥 캐릭터 보진 이름이군요. 않아요. 예. 그래서 그 겐드크랩 캐릭터가 뭐 이렇게 나오면서 네. 이제 돈을 지불하는 방법을 거기다가 적어 놓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돈을 지불하면 복호화 된다고 이제 게임이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는 안 건드리고요. 네. 어떤 문서 파일이나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될 만한 대부분 다 이제 JPG 예. 파일이라든가 뭐 사진 파일이나 문서 파일 있잖아요. 뭐 워드 파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기록을 전자적으로 남기는 이런 것만 치명적으로 거기만 계속 가서 락을 걸어놓는다고. 저장 파일만 다 암호화가 되고요. 실제로 컴퓨터가 활용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나 크게-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예, 그게 문제가 없고요. 바탕화면에 텍스트 파일로 간단하게 그 부분을 설명한 파일 하나만 암호화를 안 해놓고 놔둡니다. 아까 그것만 클릭이 돼서 열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그것만 클릭해서 열면 그 안에는 이제 딱 암호화되지 않은 걸로 주소는 어디로 가서 안내를 보고 뭐 간단하게는 여기에다가 입금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 거죠. 경찰서에서는 안 보내죠, 이렇게. 경찰서에서는 실제 사건에서. 원래 법적으로도 네. 전화나 그렇죠. 우편으로 출석 통지서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아무런 사전 연락 없이 이메일로 이렇게 보내는 거는 경찰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메일 연락할 수는 있겠지만 예. 최초에 시작될 때는 이메일로 연락하지 않는다. 예, 최초로 할 때는 연락하지 않고 뭐 간이하게 우편 조서를 받거나 간이하게 이메일 진술 조서를 요청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처음에 아무런 통지 없이 이메일로만 명예훼손 관련해서 출석 통지서를 보낸다고 하는 거는 경찰은 그런 방식으로. 근데 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다른 뭐 명목을 들어서 또 보낼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럼요. 예. 제가 경찰 전화 몇 번 못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부재중 와 있는데 제가 전화 안 받았어요. 예. 뭐 그럼- 꺼림칙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경찰관은 아마 우편 출석 요구 절차를 밟을 겁니다. 우편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집에 폐문 부재여가지고 그러면 사실 법적으로는 그 다음 절차로 이제 잡으러 오시나요? 예, 공짜 뭐 맞는 거 맞습니다. 그 주소지 방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지 방문을 하게 돼 있고 안 그러면 법의 양에 따라서 어쩔 때는 이제 지명 통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렇죠. 네. 나중에 발견되면 경찰서에 우리가 통보하는 걸 지명 거치거나 수배. 예. 지명 수배를 통해서 이제 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이렇게 이메일로 처음부터 출석 통지서를 하고 이메일을 안 받았다고 해서 집에 방문하거나 전화나 우편 없이 바로 뭐 이렇게 넘어가는 일은 근데 없습니다. 처음에 말이 안 맞는 게 이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이 사람이 뭐 전화번호라든가 이런 부분 주소라든가 이런 부분 뭐 확인할 수 있겠지만 이메일 주소 본인이 알려준다든가 이래야지 알아서 거기서 처음에 일면식도 없는데 이메일 이렇게
불특정을 뿌리는 자체가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찰청에서 연락이 오면 당연히 제 거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게 또 착할 수도 예. 있겠네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요. 네. 경찰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주민정보하고 관련된 주소나 뭐 이런 것들을 아주 한정된 조건에 사유를 들어서 조회를 할 수 있는 것 뿐이지, 여러분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무조건 알고 있거나 이메일 주소를 무조건 알고 있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죠. 그건 이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아내야 되는 부분이지 미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범인들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제 범인들은 가상통화 추적을 하다 보면 이제 이 비트코인으로 공갈금을 받은 것들이 어느 곳에서든지 현금화가 되는 환전이 포인트가 된다고 있고, 보시는 예, 거죠. 환전이 되고 뭐 이런 부분들하고 함께 이 악성 코드를 발송하는 데 이용되었던 여러 가지 이메일 주소라든지 IP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서들을 조합해서 이제 추적해서 검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실제로 이런 걸 조직 범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분명히 조직 범죄고요. 이 악성 코드 안에는 실제로 악성 코드에 탐지되지 않도록 좀 정교하고 좀 복잡하게 만들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암호화하는 기술 같은 것들을 또 그 안에 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에 추적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인프라들도 구축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기술적으로 토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환전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투입돼서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 모델, 범죄 조직이 관여되는 범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뭐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면 그게 아니고 그냥 점조직 형태로 그냥 몰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이 거의 뭐 메신저 피싱, 보이스 피싱, 뭐 네. 캔드크랩 이런 것들도 네. 뭐 자금책이 어떤 아르바이트 글에 의해서 하는 것처럼과 비슷하게 각각이 다 범죄의 게시글이나 이런 것들을 우연히 봐서 참여하게 되는, 서로가 사실은 잘 모르고 야. 접촉도 없고, 왜냐하면 접촉하게 되면 또 그게 또 나중에 검거의 단서도 될 수 있고요. 또 이게 또 사이버는 국제범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통신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자기들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다 조직은 전부 점조직이라고 보시면 그럼 돼요. 서로 얼굴도 모르겠네요. 예, 얼굴도 소위 말해서 모르고. 범죄 커뮤니티네. 예, 맞습니다. 네. 그냥 각각의 역할을 분담해서 각각의 그 이윤을 나눠 갖는 것만 합의해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라고. 그러면 이제 잡은 사람은 네. 그 어떠한 이제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예, 이런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정통망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악성 코드를 유포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악성 프로그램 유포로 처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컴퓨터에 무단 침입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바꿨기 때문에 이제 무단 침입에 관련된 상대방의 이제 동의 없이 무단으로 권한 없는 자가 침입했다. 예, 뭐 이런 그리고 걸로 이제 지시가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일반 형법에 의해서 사람을 이제 공갈해서 금원을 편취하는 공갈죄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예. 그럼 정 변호사님, 보통 이런 사람들은 재판 받으면 형은 어느 정도 받게 되나요? 근데 지금 이제 그 편취한 금액이 얼마냐, 자기 본인의 가담 정도냐, 가담 정도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금이 변제가 됐느냐, 또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돼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내가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그냥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사기 범죄를 저지르면 공갈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단순히 그냥 가담했다 또는 계좌를 빌려줬다 또는 전자지갑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일정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내가 방조범으로도 처벌될 수가 있거든요. 방조범이라 해서 그러면 내가 실형이 안 나오냐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 같은 경우에는 단순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게 요즘의 추세고요. 그러면 내가 실형이 선고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변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나쁜 짓을 하신 분이 계시면 피해자분한테 가셔가지고 피해 변제를 하시고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이 보통 이게 자기가 만약에 랜섬에 걸렸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나요? 거의나 돈을 주지 않고. 만약에 랜섬웨어를 통해서 암호화가 되면요, 전 세계에서 이 랜섬웨어를
복호화, 그러니까 암호를 해제할 수 있는 도구를 모아서 제공해주는 노모어 랜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일정 랜섬웨어에 대해서는 복호화 키를 이용해서 암호화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됐을 때 그런데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자기가 피해를 구제받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걸 전혀 모른다. 그냥 당황해가지고 컴퓨터에도 전혀 모른다. 예,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우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요,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사이버 수사팀에서 상담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키사라고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얘기를 하면 이런 악성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조치를 취해줍니다. 컴퓨터 대우관 받아주나요 그러면? 경찰관이 좀 당황은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이제 잘 추출하시기는 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PC 그 본체를 들고 가도 괜찮은 거죠? 예, 근데 이제 가져오면은 이제 잘 해서 경찰청에 이제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네. 이제 경찰청에다 분석 의뢰를 보낸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다. 왜냐면 이게 국민분들이 당황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또 나이 든 분이면 뭐 어떻게 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연락해가지고 뭐 압축을 하고 그걸 또 어떻게 해서 보내고 이게 어렵기 때문에 제일 간편한 건 사실 컴퓨터 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우선은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요. 경찰서를 가지고 가시는 네.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걸렸을 때 이제 문제인데 그거보다도 이제 안 걸리는 게 좋잖아요. 안 걸리면 경찰서 갈 일이 없고 그 무거운 컴퓨터 많이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무거운 컴퓨터를 들고 갈 일도 없을 텐데 그 실제 국민들이 좀 봤을 때 이런 범죄로부터 좀 뭐 피해를 안 당하는 방법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간단 팁을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예, 우선은 첫 번째로는 이런 악성 코드가 발견되는 즉시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그 악성 코드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거든요. 백신 프로그램들. 그래서 실행 전부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잘 업데이트하면 좀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를 갖는 게 좋은데요. 이상한 사람으로부터 온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뭔가 의심스러운 이메일이 있으면은 한번 의심하고 첨부 파일에 있는 것들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랜섬웨어 범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랜섬웨어의 핵심은 방심인 것 같습니다. 방심이다. 예. 어떻게 보면 모든 분들이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하는 걸 이용하는 범죄라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지 또 안 걸릴 수 있고 또 이렇게 굉장히 아쉬운 범죄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랜섬웨어 범죄는 방심인 것 같습니다. 경찰관인데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도 다시 확인하고 싶게끔 만드는 그런 클릭하고 싶게 만드는. 예, 클릭하고 싶게 만들고 이게 진짜 맞나 확인해야 되는 정도로 정교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부터 어떤 유혹을 하게 만드는 아차쉽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법무법 파우의 장윤원 위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장 위원님 오늘 늦게까지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꼭 한번 다시 한번 나와주시고요. 저희 그 꼼짝마TV는 구독과 좋아요로 공익적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